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9개 문화예술단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차원이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여러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진행된 지난 2달을 인격살인이 벌어진 시간으로 규정하고 요구 조건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였는데요. 수사가 적법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가 맞는지, 현행법상 인권 보호를 위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밝히라고 경찰과 언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 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안타까운 사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되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꼭 마련해야겠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 KGM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립니다. KGM 70주년 이벤트. 3월까지 토레스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196명 추첨 골드바를 드립니다. 0.7% 초저리 할부와 모든 상담 고객 커피 쿠폰 증정. 지금 KGM 전시장에서.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 지자체 새해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양군의 새해 관광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영양군 문화관광과 조중호 관광진흥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나왔던 그 MBC 판결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재작년이었네요. 벌써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불거진 비속어와 자막 보도 논란. 자, 법원이 오늘 1심에서 MBC의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MBC가 패소를 한 건데 즉각 MBC는 항소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자,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왜 이런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건지. 일단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존중은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MBC가 보도를 했을 때 그 내용이 바이든 이제 관련된 발언이거든요. 바이든이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 발언이 어떤 발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왜 전문 감정인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이 불가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이든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으로서는.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한 거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정정보도를 해라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정정보도라고 하는 말과 반론보도의 의미의 차이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잖아요. 정정보도를 하면 명확하게 어떤 단어가 인식될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잘못 얘기했을 때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건은 재판부도 전문 감정인이 감정해 보니까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정정하죠? 그러면 반론 보도 청구를 했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말로 했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도했으니까 우리 입장은 이렇다든지 이건 반론이 되죠.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 우리 판단은 이건데 그 상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반론 보도문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정정 보도문이라 하면 어떤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이 잘못됐으니 그걸 바로 잡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부 측에서는 이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날리면이 맞다.
그렇게 예전에 주장을 했었죠. 예, 예.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 주장인데, 물론 이제 이번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서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정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정정보도를 하려면 예.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하시든. 지금 한 번도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예, 입장 2년 밝힌 동안. 적이 없죠. 또 하나는 과연 외교부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거냐는 부분에 대한 아니에요. 똑같은 정부니까 뭐 자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정보도를 하려면 정정보도의 피해 대상이 된 사람이 네.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피해자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본인이죠. 피해자가. 예. 근데 본인은 전혀 제소를 안 했어요. 소송을 걸지 않았어요. 외교부가 나섰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군요. 개인이. 그렇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론 이거는 뭐 명예훼손은 아니고 정정보도지만 정정보도도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 외교부에 대한 무슨 지적을 하거나 외교부가 연관된 일은 아니에요. 예. 근데 외교부는 뭐라고 주장하는 포괄적으로 국익의 훼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국익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사실 어떤 말인지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바이든이었는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 보도가 국익을 훼손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다는 거죠, 대체? 두 번째, 국익의 훼손이란 말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그 방대한 내용이 적용이 되면요. 앞으로는요. 국가기관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걸 국익훼손이라고 우기면 그렇죠. 어떡할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에서 비판적 기사를 쓴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어떤 말실수를 했는데 그거 보도하면 국익훼손이니까 보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이거는 언론의 자유 침해예요. 그러네요. 예, 정정 보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판결이 났는데 그럼 A가 진실이다. 그렇죠. 그럼 그게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 A라고 다시 정정 보도를 해라 이렇게 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진실이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정 보도라기보다는 차라리 뭐 반론 보도가 맞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고. 자, 이재명 대표 뭐 계속 지금 뭐 2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이건 너무 허술하다. 너무 좀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점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상, 당적, 뭐 그 이른바 변명문 다 비공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그 현장 있잖아요. 사건 현장을 즉각 경찰이 물 청소를 바로 해버렸어요.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폴리스 라인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데 이게 원칙인데 바로 물 청소로 깨끗이 다 청소를 해버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러니까 뭐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당연하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보통 이렇게 큰 사건, 특히 유력 정치인의 테러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을 잘 보존하고 현장 감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왜 터졌고 이 사건이 터지게 된 배경은 뭐고 이런 부분에서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분석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치워야 될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장 감식은 이제 과학 수사대나 이런 데서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건 터지고자마자 현장에 그 민주당 당직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청소. 근데 그 경찰들이 보통 청소 안 하고 그쪽 뭐 관리 직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뭔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뭐 그건 의혹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의혹이 타당한 의혹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사건 현장을 잘 보존하고 과학수사대가 출동을 해서 면밀하게 혹시 증거가 인멸되거나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경찰, 수사당국인 경찰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뭐 하루 지나면서 점점 이 의혹은 커져만 가고 이걸 왜 경찰이 수사를 이렇게 자꾸 축소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자꾸 의혹이 들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누가 또 윗선에서 지시를 한 건 아닌지 자꾸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는 변명문이라는 것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살해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비공개로 전부 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범인이라는 사람은 그 다른 언론사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김건희 특검법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그런 상태인데, 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최은순 씨가 20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그러니까 약 한 23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는 그런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오히려 수익은커녕 4천만 원 손해를 봤다 이렇게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된 상황에서 이래도 특검을 거부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최근 보도를 보면 특검 거부를 시사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대다수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23억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민간에서 누가 찾아낸 게 아니고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봤더니 23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럼 이거는 명명백백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찾아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재선과정에서 말씀하신 대통령 지금 그 당시 후보였죠. 4천만 원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러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이걸 밝혀내야죠. 사실이 뭔지를. 근데 그거를 거부를 하고 거부권 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자기 가족 챙기기, 자기 가족의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 무서운 줄 안다면요, 이렇게 못 합니다. 아니, 그리고요, 전직 대통령들 중에 자기 가족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 시대에 대통령의 권한은 그렇게 막 사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대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준 게 자기 가족 챙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입당을 가는 걸로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개혁신당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용남, 이준석 둘이 뭐 완전히 원수지간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용남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만나셔서. 맞습니다. 이거 조금 놀라진 않으셨는지 뭐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같이 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좀 보였어요. 이게 김용남 전 의원이 실망을 하고 자기가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 느낌이에요. 물론 김용남 전 의원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김용남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던 행사가 있었대요. 신년 인사회. 그 이제 수원이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제가 지금 정확히 경기도인지 수원시였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었고, 본인도 이제 당협위원장이니까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신년 그 인사회가 있을 당시에는 당원으로 가입도 안 한 상태였어요. 국민의힘 당원으로.
본인은 당협위원장이고,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단상으로 부르지도 않고, 현역 의원들이 단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만 꼭 집어서 불러서 앞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소개도 하고. 당원도 아닌데, 당원도 아닌데. 박문규 전 장관은. 예.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박문규 전 장관을 여기에다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김용남 전 의원이 마음을 바꾸게 돼. 그래서 뭐 말씀하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무슨 소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 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보수 진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준석 신당으로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당에서 이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총선 구도를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그럼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있고 여기서 탈당한 사람들 그래서 진보 측의 신당이 있고 이준석을 대표로 하는 진보 측 신당 또 이낙연을 대표로 하는 그 반대죠. 보수 측 신당 이낙연을 대표로 하는 진보 측 신당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이번 총선은 어떻습니까? 그 2대2 구도가 될까요? 아니면 그 지금 양 측의 신당이 또 합쳐져서 3당 구도로 갈지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저는 제가 예상해보면 이준석 신당은 양양자나 금태섭 신당과는 어느 정도 합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러나 이낙연 신당과의 합당은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너무 정당 정책의 차이가 많아요. 근데요, 오늘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 세대 통합하자, 함께 하자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몸이 달아 계신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을 하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요? 처음에 자 양양자 신당과는 청계천 정도의 차이다. 그런데 처음에 이랬어요. 이낙연 전 대표와는 한강 정도의 차이다. 그래서 합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자기가 민주당 사람들을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강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지중해 정도의 차이라고 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이낙연 전 대표가 러브콜을 보낸 후에 그 반응인가요? 혹시 지금 이게? 후인지 전인지는 제가 정확히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내용들, 그러니까 물론 그 후에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약간 이낙연 전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까지 가는 합당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양당이 다 신당 두 개가 다 후보를 내지 않고 서로 양보를 해주는 거죠. 하나씩. 네, 그렇죠. 그래야 여부지리로 얻게 되잖아요. 누가 나오게 되면. 그런 정도의 연합은 가능하지만 합당까지 가긴 어렵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그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물론 뭐 요즘 이준석 전 대표 새로운 신선함 이게 없다고 보지만 저는 국민들 중에 그래도 젊은 사람이 신세대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한다고 하는 이미지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합치는 순간 그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보수 진영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했던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저는 지지한다고 보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으면 과연 지지를 할까요? 그게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대2 구도가 되지 않겠냐. 그렇죠. 아니면 생긴다면 이낙연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신당들이 합쳐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요? 민주당 탈당한 그 원칙과 상식 그 3인? 3인은 이준석과 만날 수 있다. 손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3인이 오늘 얘기한 사실 비공개로 만났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가 되거나 뭐 얼굴이 되는 것, 그 새로운 신당에 거기에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3인이? 조응천을 비롯한 3인이 이낙연 그렇죠. 거부감. 그래서 각각 창당을 하자. 그래서 창당 준비위원을 띄우기로 했어요. 각각. 그래서 나중에 해보자. 왜냐면요. 자, 보세요. 신당은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새로움. 그렇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새로움으로 보긴 어려워요. 발록 있는 정치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거나 아니면 함께 하기 위해서 탈당하나 이런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굴이 되는 순간 옛날 정치로 돌아가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신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도 배지 한 번 더 달려고 국회의원 한 번 더 달려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얼굴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대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같이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2024년 새해에도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률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률을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8분 1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들의 새해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군으로 가보죠. 영양군의 새해 관광 정책 알아봅니다. 영양군 문화관광과 조중호 관광진흥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중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자, 지자체마다 관광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새해 영양군의 관광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영양군이 나가야 할 관광 정책 방향은 첫째, 양보다는 질적 향상. 둘째, 지역 고유 자원의 차별화입니다. 네. 네,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유한 영양만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사계절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비수기 없는 힐링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체류형 생태 관광지로 효자 노릇을 해줄 120억 규모의 밤하늘 에코촌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영양 자작나무 숲 명품화 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경제 숲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더불어 우리 군 주요 관광 자원과 연계한 1월면 7성 별천지 캠핑장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사람으로 북적이지 않는 남한의 숨은 관광 명소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영양군에서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새해 관광 정책 양보다는 질이다. 또 네, 지역 네. 고유 자원의 차별화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지난해 우리 영양군을 찾은 관광객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서 지난해 영양군의 관광 산업 성과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 우리 팬데믹 맞이했지만 영양군에 한 20만 정도 다녀가셨고요. 20만 명. 네네네. 영양의 백령양교당은 대기업과 협업하여 은하수 막걸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예. 네, 또한 또 조선시대 한글 조리서 음식 비방의 상하법이라는 레시피는 현대적인 제품으로 재해석되어 소비자를 지금 맞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영양 밤하늘은 SK텔레콤과 협업하여 원격 전체 관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밤하늘을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전국 최대 규모의 영양 자작나무 숲 또한 기주국이 새롭게 개통되어 여러분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이러한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보다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해 한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갔다는 말씀이시고, 영양군에는 또 해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자, 올해 축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우리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경북 대표 봄축제인 영양 산나물 축제가 오는 5월에 개최됩니다. 예. 네, 그리고 8월에 되면은 수많은 별빛 속에서 반딧불이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그 영양 반딧불이 별빛 반딧불이 축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을철에 열릴 9월 핫 페스티벌과 그리고 우리 수비 지역에 능이버섯이 많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10월에 능이 축제까지 하면은 사계절 다채로운 축제를 이제 영양군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해 작은 마을 축제를 시작해 기대 이사를 성과를 낸 수비 능이 축제를 올해는 군 축제로 발전시켜 주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양의 대표 축제 바로 영양 산나물 축제, 또 별빛 반딧불이 축제, 핫 페스티벌, 능이 축제까지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봉화에 송이가 있다면 이제 영양에는 능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양군은 청정 산림 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양군 수비면에 조성된 자작나무 숲인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무척 아름답더라고요. 자, 이거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시죠. 지금 영양에 뜨고 있는 하풀입니다. 영양 자작나무 숲은. 예. 산림 청이 성장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에 이름을 올린 숲으로 1993년도에 30헥타 면적으로 조림되어서 어느덧 30년을 세월을 간직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 네. 수비면 죽파리 마을 입구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신 후 한 4km 정도 걸어가셔야 되는데요. 좀 몸이 좀 저렇거나 하신 분들은 전기차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 예. 예, 조금 불편하더라도 걸어 들어오시면은 길 끝에는 그 수고로움을 단번에 해소시켜야 될 비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 현재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양 자작나무 숲 명품화 사업이 완료되면 탐방로, 힐링센터, 체험원, 에코로드, 임산물 카페 등의 시설이 갖춰지면은 지금의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더해 한결 편안하고 아늑한 숲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작나무 숲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또 사진 찍기에도 참 좋은 숲인데, 아까 입구 주차장에서 한 4km 걸어 들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좀 멀더라고요. 걸어가 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1번 비포장길이어서 흙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른쪽 편에는 그 계곡이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그 지루하지 않고
걸으시면은 상당히 좋은 그 거리입니다. 네. 그때 한여름에 가서 땡볕에 가서 좀 그 길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거기 이제 숲이 우거져서 뭐 우리 여성분들 살 탈까봐 많이 걱정하시는데 예. 숲이 우거져서 괜찮아요. 아무 계절 오셔도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뭐 전기차 운행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운행을 좀 편수를 좀 많이 늘리셔야 될 것도 같고 어쨌든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예. 네네네. 예, 자작나무 숲 그 산은 참 좋은데 거기까지 이제 주차장에서 산 입구까지 가는 그 거리가 조금 더 힘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기차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밤하늘 반딧불이 공원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영양군 생태 관광지 하면 이것도 또 이것도 많은 분들 찾고 계시죠? 네네네. 예. 설명해 주시죠. 네. 2015년에 영양군 수비면 수화계곡 왕피천 유역 자연보존지구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반딧불이 생태공원 일대 390만 제곱미터가 국제 밤하늘 협회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국제 밤하늘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쏟아진 별빛 속에서 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관광에서 음식 빼놓을 수 없는데 영양하면 또 산채 비빔밥도 유명하고 능이 버섯 백숙도 한번 맛보고 가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영양에선 지난 5일부터죠. 제1회 올해 처음 열리는 영양 꽁꽁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뭐 축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아주 뭐 주말에는 1000여 명의 그 손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요? 원래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예. 인근 안동에 이런 축제가 있었는데 기후 때문에 거기 안 열리다 보니까 암산 얼음 축제 취소됐잖아요. 영양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아유, 그렇군요. 이 꽁꽁 겨울 축제 올해 처음 열리는데 이 축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축제인지? 지난 5일부터 시작했고요. 22일까지 우리 영양읍 현미 빙상장에서 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얼음이 꽁꽁 얼려 있나요? 지금 상태가? 네, 아주 뭐 안전사고 위험은 없습니다. 아주 꽁꽁 얼려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안동 암산 얼음 축제 열리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분들 영양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이 꽁꽁 겨울 축제. 네, 이번 주말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여기 뭐 무료 스케이트장도 있고. 뭐 눈썰매장, 빙어 낚시, 빙어 잡이 체험 뭐 다 있죠. 여기 가면은 뭐 음식도 많이 준비돼 있고 음식도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저렴하게요. 예.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용해인데요. 승천하는 푸른 용과 같은 기운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영양군에도 많이 놀러 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영양의 관광 정책 알아봤습니다. 영양군 문화관광과 조중호 관광진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안동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여러 언론의 보도가 좀 됐습니다. 한 안동시의원이 공무원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 티켓을 구매한 것을 두고 이 부정청탁 아니냐,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사건의 내용과 배경, 어떤 이 정치적 관계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안동 MBC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자, 이 부정 청탁 의혹 일단은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안동시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이 뮤지컬 맘마미아 티켓을 이 공연기획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해당 직원이 자신의 카드로 티켓을 사서 이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티켓 값은 이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이 송금을 받았습니다. 아, 이 안동문화 예술의 전당 직원이 이제 직원가로 살 수 있으니까 20% 할인된 그렇습니다. 가격에 이제 10장인가요? 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매수는 10장을 사서 자기 돈으로 일단 사서 이 해당 시의원 부인에게 전달을 했군요. 그래서 돈은 돌려받은 거죠, 부인에게. 이게 또 중요하니까요. 돈은 받았습니다. 돈은 받았고, 뭐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 경영평가할 때 이 공연물을 얼마나 사람들이 관람을 많이 했느냐, 티켓을 많이 팔았느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판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원 할인가뿐만 아니라 이 단체 구매를 할 경우에도 할인할 수 있어서 이 본인이 미리 구입해뒀던 이 티켓을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제공해 왔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전후 관계가.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어떤 좀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이게 만약 티켓 가격을 공무원이 냈다면 뇌물수수, 이 공여죄가 적용되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구매한 것 아니냐, 이걸 문제 제기했었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의원 배우자가 티켓을 사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면 이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경상북도 선관위에서 조사도 나왔고 해당 의원과 배우자도 이 선관위에 직접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좀 취재해봤을 때 일단 현재까지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 무상으로 주변인들에게 줬냐 안 줬냐. 그게 쟁점일 것 같은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확인은 안 된 상황이고. 일단은 이거를 저 구매해서 이제 10장을 이제 구매한 거잖아요. 20% 할인된 가격에 직원을 통해서. 이거를 해당 시의원도 그 사전에 알고 있었답니까? 혹시 이거 취재가 됐나요? 네, 해당 시의원이 요청을 했고 배우자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요청을 했고 티켓 가격만 시의원의 배우자가 송금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해당 시의원이 이거 티켓을 산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송금만 배우자가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 허한구 아나운서께서는 이러한 시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건 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10장을 이제 샀는데 이걸 주변인에게 선물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고 일단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냥 뿌렸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고 그리고 또 이번 말고도 전에도 직원을 통해서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그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직원을 통해서 구입한 적이 있었고 혹시 다른 의원도 이런 적이 있는 뭐 그런 거는 밝혀진 거 없나요 혹시? 뭐 현재까지 다른 의원이 이렇게 구매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래요. 해당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간에 오랜 관계가 있어서 이런 부탁을 이 직원에게 했었다라고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문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거 좀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작지만 보통 시민들은 좀 누릴 수 없는 이 편리함
이득을 선출직 공직자가 얻었다는 점에서 이 법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요. 다만 오늘 이 정치 TMI에서 이 사건을 좀 살펴보는 이유,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볼 때 이면까지 좀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시의원이 이전에도 관련해서 이 부탁을 하고 이 티켓을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꾸준히 티켓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왜 이 시점에서 보도가 쏟아져 나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언론에서 이 내용을 지금 시기에 알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제가 사건을 아까 설명하면서 해당 시의원이 안동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안동시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삭감과 증액 요구 등을 결정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눈여겨보면 좋겠는데 이 해당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뭐 조사 중이고 관례적이었다라고 하는 해명은 이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 좀 눈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인식 변화가 해당 시의원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사건이 벌어진 과정에서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 간의 대립이 계속 이어졌다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니까 그 다른 위원회보다도 여기가 이제 예산 관련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원회고 또 그중에서 또 위원장이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이제 안동시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산 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 12월 안동시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보면 안동시 집행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무려 109억 원이나 안동시 의회가 삭감한 채 통과가 이뤄진 겁니다. 작년에 예산안 통과될 때 109억 원이 삭감됐다. 이게 혹시 뭐 예년에 비해서 많은 이게 예산인가요? 109억 원 정도 뭐 삭감됐다는 예년보다 삭감된 규모가 좀 컸고요. 컸어요. 그리고 공기창 안동시장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뭐 이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안동댐 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안 용역 연구도 예산이 번번이 좀 삭감되면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이 안동시 집행부에 대한 예산 삭감 기조가 지금 안동시 의회에서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109억 원이 삭감됐다는 건데 어떤 부분에 예산 삭감이 있었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안동역 구 역사부지 시설 사업도 삭감이 됐고 또 지금 공기창 안동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보면 LED 시정 알림판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삭감됐고요. 이 어각골에 교통섬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좀 삭감이 됐고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 그 안동 탈춤 페스티벌의 한 부분이었죠. 요 경연대 예산도 삭감이 됐고 그 안동시 의회의 의전 차량 구입비 1억 5천만 원 삭감한 부분은 의회가 자체적으로 좀 삭감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수의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각 부서별로 시정 홍보 예산, 언론을 통해서 집행하는 광고비 예산도 절반 규모로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주 뭐 항목이 많군요. 근데 혹시 그 우리 청 기자가 느끼기에 이렇게 예산 삭감 많이 한 게 그 안동 시장과 시의회 그 껄끄러운 관계 이게 영향을 줬나요? 줬다고 봐야 되나요? 그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업들에 대한 삭감의 경우에는 좀 뭐 타당성이라든가 준비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의회가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홍보 예산을 절반 정도로 각 부서마다 다 삭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안동시 집행부와 언론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기존의 관계에서 좀 불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삭감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 대립 이건 뭐 최근 일이 아니라 네. 저 시장 취임할 때부터 이제 계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좀 불거졌고 지난해 말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벌어진 것도 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작동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과연 볼 건가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 안동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일종의 뭐 특혜성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도 어찌 보면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껄끄럽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안동시 차원에서도 의회를 견제하고 의회도 안동시를 견제하고 그렇죠. 좀 긍정적인 면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게 뭐 집행부가 사업을 밀어붙이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면 집행부도 좀 더 꼼꼼하게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네, 안동시 의원의 특권 관련한 보도가 나온 것도 안동시 의원에 대한 안동시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되돌아볼 부분이 최근에 또 발표가 됐는데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발표했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등급이 가장 이 최하 등급인데 안동시 의회가 5등급 최하 등급을 받았다는 점. 맞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시 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동시 의회 내에 자정 능력도 앞으로 좀 중요하게 되돌아봐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지금 뭐 안동시 안동시 의회 간의 어떤 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이게 뭐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안동시 의회 구성이 지금 국민의힘 독점이 아니죠? 어떻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 안동시 의회가 경북 지역 기초 단체 중에서도 유독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과반은 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3분의 1 이상 또 차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집행부가 마음대로 사업을 밀어붙일 수도 없고요.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소속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예산 삭감도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